저는 올해 73이 된 이동수입니다. 뜻밖의 낙상 사고를 계기로 저는 자식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사고가 노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구 수성구에 사는 73세 남성 이동수 씨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했고 자식들은 건강하게 자라나 각자 자립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 침대에 누워 몸의 고통을 느낀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돈은 써버리면 사라지고 자식들이 냉정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가족에게 주었지만 결국 홀로 남은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완전히 정신을 차렸고 노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세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왜 그것이 자식보다 더 중요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진정으로 중요한 세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현재 상태를 보면 재활치료와 함께 장기적인 요양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는 장남 승호와 둘째 딸 미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근처 요양센터에 잠깐 계시는 게 어때요? 거기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승호가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이 정말 없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미안함과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 명숙이는 원래 중학교 교사였고 정년 퇴직 후에도 독서 모임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제 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노인정 바둑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여해왔습니다. 솔직히 동네 어르신들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번 낙상 사고는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정밀 검사, 물리치료, 마치 인생의 결산서가 갑자기 펼쳐진 기분이었습니다. 눈앞에 자식들을 바라보며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편안한 노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지만 노후에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 자식들의 표정, 병실의 고요함, 아내의 사진,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인철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준비 없이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거지.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저희 삶은 결코 풍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두 아이를 잘 키워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대구시청의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지만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아직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분위기가 강했기에 모든 것을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명숙이와 함께 100원, 1000원도 아껴가며 장남 승호를 대학에 보내고
미연이는 교육대학에 다녔습니다. 퇴직 후엔 퇴직금을 받아 월 160만 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값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간신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명숙이가 살아있을 때는 매주 주말마다 앞산 공원을 함께 산책하고 아침 일찍 커피를 마시며 지역 봉사 활동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노년이 더 평화롭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갑자기 텅 비어버렸습니다. 귀가하는 것이 두려웠고 혼자 앉는 식탁이 두려웠고 밖에 나갈 땐 옷 한 벌 더 챙기라며 챙겨주는 사람이 사라진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관심을 자식들에게 쏟게 되었습니다. 승호가 결혼해서 집을 마련할 때 계약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전화를 받고 저는 망설임 없이 통장에서 700만 원을 꺼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집은 대구 동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고 비싼 편은 아니었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미연이는 결혼 후 육아 때문에 직장을 잠시 그만두었습니다. 생활의 부담은 고스란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미연이는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고 손주를 놀이 학교에 보낼 비용도 보태주었습니다. 손주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손녀가 발레를 계속 배우고 싶다고 하면 또 끄덕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미연이는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싶다며 말했고 저는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수성구의 한의원에 직접 데리고 가서 진료비까지 냈습니다. 저는 미연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저는 행복한 아버지라고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제가 아직도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전부이며 부모는 말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제 통장의 잔고는 언젠가 4천만 원 이상 있었던 예금이 이제는 100만 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현재 잔액은 93만 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금액으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저축을 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요. 하지만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얼굴을 볼 때마다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잊고 있었던 겁니다.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리고 내가 쓰러졌을 때 결국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진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저는 실제로 넘어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집 근처 산책로를 걷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갑자기 발을 헛디뎌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치 온몸이 공중에 뜬 것 같은 느낌이었고 다음 순간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계단 밑에 쓰러진 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등과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 옷이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은 바로 아래층에 사는 김영희 씨가 마침 나오다가 제 모습을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곳에서 정 교수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요추 압박 골절과 경미한 뇌진탕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수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통한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죠. 이 소식을 듣고 아이들은 병실로 모였습니다. 침대를 둘러싼 세 사람의 표정은 마치 겨울 아침 안개처럼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장남 승호는 차트를 넘기며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건강 상태로는 솔직히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양시설에는 24시간 간호사도 있고 식사나 빨래 같은 것도 다 해주니까 불편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미연이가 덧붙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가까우니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말 하나하나가 마치 차가운 빗물처럼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맞았습니다. 요즘 한국의 요양시설은 잘 관리되고 깨끗하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죠. 하지만 단 하나 아무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그것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번갈아 아버지 집에서 며칠씩 지내볼까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의사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 직장을 그만두고 저를 돌보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그들에겐 그들의 가정과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빨리 그들의 삶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연이는 요양원 안내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수성구에 있는 시설이에요. 최신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정부 지원도 있어서 월 95만 원 정도면 식사랑 의료도 포함이에요.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제 연금은 월 160만 원. 관리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약과 정기 건강검진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요양원에 입소하는 건 제 모든 수입을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조금만 생각해 보고 싶구나.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대구의 거리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내 노후가 전부 남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겠구나.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바뀐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축을 다 쓰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기는 재산은 자산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후는 단순한 선의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다정함만으로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진짜 안전은 오직 자기 손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남은 삶을 스스로 지키기로.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제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고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최인철입니다. 그는 과거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법원 사무관이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법률 상담이나 유언장 작성법, 신탁 설정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하며 활동하고 있었죠. 제 목소리를 듣자 그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요즘 연락도 없고 건강이 안 좋다는 소문도 있던데 괜찮아? 저는 한숨을 내쉬며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이제야 알게 된 거지. 결국 마지막까지 널 보장해 주는 건 너 자신이라는 거. 나도 한때는 너랑 똑같았어. 너무 믿었고 너무 기대했지.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딸에게 넘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걸로 딸이 마음 놓고 자신을 돌봐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보며 매사에 허락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돼야 해. 그는 한숨과 함께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전부 넘겨줄 필요는 없었어.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동수야, 잘 들어. 지금 시대의 노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건 세 가지야. 바로 돈, 건강, 그리고 집이다. 그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세상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에 쓰디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한 내용이 너무나도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가 아닙니다. 한 번 주고 나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마저 함께 내어주게 된다는 냉엄한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돈은 거의 다 써버렸는걸. 그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지. 시간이 없어. 당장 은행에 가서 너의 모든 계좌와 통장을 확인해.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찾아. 의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자식한테만 의존하지 마.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내 집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좋아. 그럼 연락 줘. 내가 유언장 작성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수성구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베란다, 창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고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끝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 하늘이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그리고 이제는 절대 다시는 내 인생을 남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에게는 무조건 따뜻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끝이 없는 다정함은 결국 내 존엄마저 잃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부터 저는 제 삶의 길을 다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도망칠 길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최인철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나는 인생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전적인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 것이었다. 모든 자산을 다시 내 손으로 되돌리는 결심부터 시작했다. 첫걸음으로 나는 내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던 은행인 수성구 신한은행을 찾았다.
이곳은 지난 10여 년간 매달 연금이 입금되던 계좌가 있던 곳이었다. 과거에는 편리함을 위해 장남 승호에게 이체 및 금융 업무 권한을 위임해 놓았지만 이번에는 직원에게 모든 제3자 접근 권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는 내 서명과 본인 확인 없이는 어떤 출금도 불가능하다. 자녀와 관련된 자동, 이체도 모두 해지했다. 연동되어 있던 신용카드도 해지하고 자동 결제는 전부 중단했다.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 한도도 낮게 설정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는 소액만 남겨두고 대부분은 해지 불가한 정기예금으로 이동시켰다. 온라인 송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게 하고 창구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처리되도록 요청했다. 누군가를 의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내 자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이성의 방화벽을 세운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간단한 가계부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약값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다. 매달 지출 목표는 190만 원 이내. 남은 금액은 비상 예비자금으로 별도 계좌에 이체해 보관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3가지 경제 원칙을 적용했다. 필요하지 않다면 주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보증 서지 않는다. 저축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노년의 지도를 그리는 나침반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저축밖에 없다. 나는 더 나아가 장기 요양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혼자니까라는 체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정하고 싶어서다. 나는 돌봄받는 대상이 아니라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수성구 노인복지관에 연락해 제가 요양 서비스 신청을 했다. 담당자는 매우 정중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다음과 같은 공공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주 2회 청소 서비스, 목욕, 생활케어 보조, 병원 및 장보기 동행. 요금은 월 약 75만 원 정도로 비교적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공공 서비스에는 대기 명단과 인력 부족 같은 한계도 있었다. 그때 나는 근처에 사는 이웃 황순자 할머니의 소개로 중년 여성인 정미경 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에 달서구에서 3명의 노인을 돌본 경험이 있었고 우리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우리는 집에서 처음 만났고 나는 내 희망사항을 분명히 전달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와 간단한 청소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도 나가고 필요할 땐 병원이나 문화센터 행사도 동행해 주셨으면 해요. 근무는 주 5일, 월급은 125만 원, 근무일, 휴일, 급여 모두 계약서로 명확히 작성했다. 정 씨는 간호사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제게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선생님은 환자가 아니세요. 아직 살아갈 이유가 많은 분입니다. 그 말은 냉기 가득했던 제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깨워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존엄을 지키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요소. 그것은 바로 법적 수단으로 경계를 그어두는 것입니다. 이 집은 아내 명숙이와 제가 평생을 함께하며 일궈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는 요양시설에 보내진 후 이 집까지 내어주고 나중엔 내 자리에서조차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런 인생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그것은 자기 결정권입니다. 사치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는 삶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건강. 그것은 마지막 자유입니다. 몸이 약해져도 나의 삶의 방식을 내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최인철 씨는 제 집으로 와서 공식적인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3가지 분명한 조건을 설정했고 각각의 항목에 서명과 날인을 했으며 영상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서류를 법무사무소에 맡기고 정식 공증 절차를 거쳐 등기소에 등록 요청을 마쳤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잔 손에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조용히 골목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명확함 그리고 따뜻하고 평온한 기분. 지난 8년 동안 저는 희생을 통해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지켜야 했던 것은 타인의 행복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자식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쌓아올려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한 첫 주 동안 오히려 저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40분이면 정미경 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침 식사 준비, 혈압 측정, 청소까지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돈되어 있으며 말수가 적지만 저의 기분을 세심하게 살펴줍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점심에는 그녀가 만든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식사를 함께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기분도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낮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수성구 드란길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범어동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가벼운 스트레칭 수업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매일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것이 불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미경 씨는 자식들처럼 좀 더 드세요. 일찍 주무세요. 같은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치 나이 든 친구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약은 제때 챙겨 먹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재검진 때 정민석 교수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수치가 갑자기 좋아졌네요.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삶의 의지라기보다는 저는 단지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삶을 다시 되찾았을 뿐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장남 승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 시간 괜찮으세요? 가족들 다 같이 찾아뵙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제가 혹시 거절할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꼭 오렴. 그날 승호는 아내 수진이와 2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주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며칠만 여기서 같이 지내도 돼요? 제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겉으로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 승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연이랑 얘기해봤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아버지께 며칠씩 와서 지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미경 씨께 부탁드리고 돌봄 비용도 함께 나눠서 부담하려고요. 저는 나무를 젓가락으로 짚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미경 씨가 아주 잘해주고 계시고 지금 내 생활은 아주 편안하단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지. 아버지, 일로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안경을 닦고 있었고 그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호는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천천히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간의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 상황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결과라는 것도. 저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존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존재 방식이 변할 뿐입니다. 예전에 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의 눈에 저는 점점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짜 효도란 부모가 쓰러졌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직 자립하고 있을 때 그 노력과 존재를 제대로 바라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자주 전화를 걸어오곤 했습니다. 미연이는 아빠, 이번에 건강보조식품 하나 보냈어요. 영양제도 같이 넣었으니까 꼭 챙겨 드세요. 라며 택배를 보내왔고 승호는 아버지, 정기검진 일정 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병원 예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대화를 자주 나누지 않았던 사위까지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혹시 낚시 좋아하세요? 저희 동호회에서 금호강으로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 아닌 마음속에서 차분하게 번지는 고요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제 삶의 키를 다시 제 손으로 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저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한 것. 그것만으로도 작은 변화가 아이들의 시선을 천천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설거지를 도와주던 정미경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자녀분들 사실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계세요. 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배려란 표현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이제야 저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내 쪽에서 여유와 안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삶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자주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가꾼 화분 옆 안에 명숙이가 생전에 즐겨 앉던 등나무 의자가 여전히 제 옆에 놓여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모든 게 예전처럼 계속됐을까? 내가 여전히 모든 걸 바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돌봐줄 거라 믿고 있었겠지. 하지만 현실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희생이 반드시 보답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 노후란 결국 삶의 중심축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 예전에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돈을 내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오늘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남겨두는 것이라는 거죠. 건강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한 조건입니다. 저는 식습관을 고치고 정기 검진을 성실히 받으며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고 누구를 만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집 계좌 잔고보다 중요한 것. 노후의 자유는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익숙한 공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의료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루 3,000보 걷기, 자기 전 물 마시는 습관 들이기, 소변 참지 않기, 약은 제때 복용하기. 이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의 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수성구의 조용한 집에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주방에서는 미경 씨가 끓이는 미역국, 흰밥, 구운 고등어 냄새가 퍼집니다. 거실에는 제가 가꾼 난초 화분과 제스민 향이 가득하고 밖에서는 지나가는 이웃의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가 들려옵니다. 이제 저는 자식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길 바라지도 않고 과거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으며 그저 편안하고 길게 이어지는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연못 주변을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호두 과자와 유자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때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외로우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안 외롭단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고 바빠서 외로울 틈이 없지. 아직 손녀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말은 제가 오랜 길을 걸어오며 마침내 얻어낸 삶의 진심이라는 거죠. 저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다시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후 세대에게 있어서 명예나 존엄이란 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강함, 생활비를 스스로 관리하고 돈을 직접 관리하며 삶의 마지막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하는 용기로 드러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정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 부모에게 무례한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도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이 늙은 부모를 책임진다는 식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감과 여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아이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의 아버지에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몫의 삶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를 맛있게 먹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며 푹 잘 수 있는 건강 작지만 정든 공간에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나이 든 친구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혹시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접어들었고 한때에 저처럼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계속 주어야 할까?
모든 걸 희생해야 할까? 기대해도 되는 걸까?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자식이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안심을 갖는 것,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자유를 갖는 것, 집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감을 갖는 것. 이 세 가지는 인생의 후반전을 자부심과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최강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최고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테니까요. 존엄을 지키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부모는 절대 짐이 아니며 마음속에서 가장 든든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저는 다시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고 마음은 그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중엔 옳았던 것도 틀렸던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결정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다시 정돈하는 일이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자식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말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돈을 지키고 건강을 관리하고 집을 지킨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삶을 정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년에 손해보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